안녕하십니까. 난강문학협회 제29회 문학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조국의 재단에 뿌린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6월입니다. 오늘은 중견 시인이신 이은숙 시인의 시 이끼에게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숙 시인은 등단한 지 10여 년이 지난 중견 시인으로 꾸준한 문학적 탐구와 성실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정 시인입니다. 한국문학신문을 통해 등단한 이후 여성 시인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맑고 고운 서정의 세계를 펼쳐왔습니다. 그의 시는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과 생명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불교적 사유와 인간 내면의 성찰이 은은하게 흐르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은숙 시인의 작품은 단순한 자연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기다림, 미움과 깨달음의 정서를 함께 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숙 시인은 서울 소재 문학신문의 기자로도 활동하며 문단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불교신문에도 매주 글을 연재하는 등 시 창작을 넘어 문학과 불교적 서정을 잇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시인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해주오씨, 중조인 추탕공파 종중으로부터 종산에 건립할 추탕공 비문의 신문 제작을 의뢰받아 추탄의 뜻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종중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은숙 시인 외에도 여러 시인과 국문학자들에게도 작품 의뢰를 하였으나 이은숙 시인의 글을 접한 종중에서는 종중의 원로들이 모여 밤새 이 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은 아예 배척해버리고 이 글을 채택하였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5선에 당선된 조세훈 서울시장 또한 추탄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은숙 시인은 자연과 인간, 신앙과 역사, 감성과 품격을 함께 이루는 시 세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은숙 시인에 대한 칭찬은 이쯤에서 마치고 이 시를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는 이은숙 시인의 시 이끼에게입니다. 이 시는 겉으로는 계곡의 이끼를 바라보는 자연시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늘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 젖어야 비로소 빛나는 생명, 그리고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용수 시인께 이은숙 시인의 문학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이은숙 시인의 시 이끼에게는 그 이끼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끼는 나무처럼이 아니라 키 낮은 풀 높이로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바다에 붙어
혹은 바위 곁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자신의 푸르름을 넓혀 갑니다. 오늘은 이 시를 이정임 시인의 목소리로 먼저 듣고 이어서 시의 의미, 표현, 그리고 이은숙 시인의 문학적 성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는 방법은 안내하는 화면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용수 시인이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사단법인 새생명 강명회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정림 시인께서 이 시를 낭송해 주십시오. 네. 이끼에게 시 이은숙 낭송 문양 이정임 시인 심지 굳은 바위에 기대어 안식의 꿈을 꾸느냐 찔레향 받아먹고 달빛에 기대어 깊어가는 산 물소리로 수혈하며 밤마다 자라느냐 깨이지 않는 감성을 두드리며 물소리 풀어헤친 7월의 계곡 그늘진 자리마다 피 가무려 채워가는 뿌리 없는 서식을 보았느냐 젖어서야 찬란한 내 푸르름의 넓이를 보았느냐. 네, 이정림 선생님, 이 시를 낭송하면서 마음에 남는다거나 기쁜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당연히 남는 부분이 있죠.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구절은 어디였습니까? 네, 저는 젖어서야 찬란한 내 푸르름의 넓이를 보느냐라는 구절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끼는 마른 상태에서는 존재감이 약하지만 물을 머금으면 갑자기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슬픔이나 눈물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빛을 갖게 되는 존재가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김명수 시인님, 이 시의 첫 인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네. 이 시는 자연물을 빌려서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전형적인 서정시입니다. 다만 단순한 자연 묘사에 머물지 않고 이끼라는 지극히 낮고 그늘진 존재를 통해서 그 상처, 고독, 시름, 영혼의 떨림까지 끌고 갑니다. 말하자면은 이 이끼를 바라보는 시이면서 동시에 이끼라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를 통해 자기 내면의 어두운 자리를 들여다보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에서 이끼는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까요? 네, 이끼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이끼는 뿌리 깊은 나무도 아니고 향기를 뽐내는 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위의 그늘, 계곡의 습기, 달빛, 물소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끼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 낮은 곳에서 견디는 존재,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특히 심지 굳은 바위에 기대어라는 첫 구절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끼는 스스로 우뚝 선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기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약함만은 아닙니다. 기대어 살면서도 자기 푸르름을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점에서 이끼는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러나 끝내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비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시 속에는 물소리, 달빛, 풀벌레, 바람, 금음달 같은 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시의 자연 이미지는 단순한 그 배경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소리는 생명의 수액이고 달빛은 위로이며 풀벌레 소리는 고독한 영혼의 울림입니다. 특히 풀벌레 울음소리는 서쪽 하늘에다 바람에 떨던 영혼의 종소리였다는 구절은 자연의 소리를 영혼의 울림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국 서정시의 오래된 전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산, 물, 달, 바람, 벌레 소리 같은 사물들이 모두 마음의 풍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네. 문화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은숙 시인의 이런 시적 성향은 어떤 흐름에 놓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시만 놓고 본다면 이은숙 시인의 성향은 현대 서정시의 당연히 그런 계열에 놓아야 되겠죠. 한국 현대시는 오래전부터 자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말해왔습니다. 김소월의 애틋하고도 다정다감한 서정과 벽석 시인의 자연과 생활의 감각, 박목월 시인의 산수적 서정,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나희덕, 문태준, 도종환 같은 시인들의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시와도 일정 부분 통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시는 김소월의 직접적인 애상보다는 사물을 오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의미를 끌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은숙 시인의 시적 성향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낮은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이끼를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늘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끌어안습니다. 어둠, 시름, 쓸쓸함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 마음에 닫힌 부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닫힌 마음은 어디서부터 헐거워질 것인가 라는 구절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다른 시의 좋은 점과 별개로 표현상 조금 어색하거나 다듬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결점이 없는 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를 대하는 독자의 성향에 따라 아쉬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좋은 시라고 해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시는 이미지가 풍부하고 분위기가 좋지만 몇몇 표현은 독자에게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첫째, 찔레향 받아먹고 라는 표현입니다. 향을 받아먹는다는 표현은 감각적으로는 신선하지만은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죠. 찔레향 머금고 나 찔레향에 젖어라는 정도로 바꾸면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문의 야생적인 느낌을 살리려면은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산 물소리 수혈하며입니다. 물소리를 수혈한다는 비유는 상큼하기도 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수혈은 피를 넣는 의학적 행위라서 물소리와 결합할 때 다소 이게 과도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산 물소리 스며들어 또는 산 물소리로 숨을 이어가며라는 정도로 표현을 바꾼다면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깨이지 않는 감성입니다. 보통은 깨어나지 않는 감성 또는 깨지 않는 감성이 자연스럽습니다. 깨이지 않는은 문법적으로 아주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귀에는 좀 거슬리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늘진 자리마다 휘감으려 채워가는 뿌리 없는 서식입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휘감으려 채워가는 동작이 겹쳐서 겹친 느낌을 주죠. 겹치기 때문에 좀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늘진 자리마다 번져가는 뿌리 없는 서식, 이런 정도가 좀 간결하게 다가옵니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에 금음달 하나가 그 서늘함을 꿈길에 묻는다는 부분은 아름답지만은 너무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서늘함이 무엇의 서늘함인지 독자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이러한 모함이 여운이 되기도 하므로 꼭 고쳐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낭송할 때도 산 물소리 수혈하며 같은 구절은 강하게 읽으면 조금 낯설고 부드럽게 읽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살아납니다. 이 시는 낭송자가 속도를 늦추고 물소리처럼 흘려 읽어야 어색함이 줄어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장점은 낮은 존재의 존엄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읽기는 대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무심히 보는 존재입니다. 아니 무심히도 아닌 이끼를 봤음에도 사람들은 이끼를 보지 못하고 이끼를 낀 바위만 보게 됩니다. 이끼의 존재감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그 존재감 없는 이끼를 통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꿈을 꾸느냐, 자라느냐, 보느냐, 시름이 깊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끼를 하나의 생명, 하나의 영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후반부의 전환입니다. 앞부분이 이끼의 생태와 감각을 보여준다면 후반부는 인간의 다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둠이 깊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이 시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에 건네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이 시를 오늘을 사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밝은 곳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늘에서도 자라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젖고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더 푸르게 살아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의 이끼는 우리 안에 지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물 한 방울과 달빛 한 조각만으로도 다시 푸르러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시를 문학 사조상을 분류한다면 어떤 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말씀하세요. 할까요? 예. 가장 가까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징주의적인 서정시이거나 현대 서정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시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거나 현실을 직접 고발하는 시는 아닙니다. 읽기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그늘, 저저, 어두움, 쓸쓸함, 생명력, 침묵 속의 견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주의나 참여시보다는 상징주의 계열의 서정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젖어서야 찬란한 내 푸르름의 넓이를 보느냐라는 구절을 보면 상징주의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끼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고통과 습기와 그늘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존재로 읽힙니다. 이것은 상징주의 서정시의 특징인 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암시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선생 보기에 어때요? 네,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탠다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넘어 쓸쓸함을 품은 다친 마음은 어디서부터 헐거워질 것인가. 이 부분은 이끼의 생태를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 내면의 고독과 해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연 묘사시라기보다 자연을 매개로 한 내면 탐구의 시입니다. 그래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된 문학 유형은 현대 서정시고 문학 사조상의 성격은 상징주의적인 경향, 그 다음에 부가적 성격으로서 생태시, 사물을 관조하는 관조시, 그 다음에 그 내면을 살피고 헤쳐보는 내면시이며, 정서적으로는 고독과 침잠, 회복, 은근한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은 자연물의 상징화와 감각적 이미지의 중첩, 한마디로 말하면 이끼에게는 이끼라는 미세한 생명체를 통해서 그늘 속 존재의 고독과 생명력을 드러낸 상징주의적인 현대 서정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은숙 시인의 이끼에게를 통해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이끼는 뿌리가 깊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늘에 있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적고 축축해야 비로소 생명력이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눈물에 젖은 뒤에야 더 깊어지는 마음이 있고 어둠 속에서야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이은숙 시인은 우리의 이런 마음들, 소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끼에 빗대어 힘을 주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이 깊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산 밑 푸른 별들의 전어.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끼도 춥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기도 생존의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끼 같은 생명력으로 더 나은 진화, 내일을 위하여 힘껏 살아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늘진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푸르름이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 그러시죠.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시인의 이 작품은 이끼라는 미세한 생명체를 통해서 그늘진 존재의 생명력과 침묵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혈이라는 표현은 자연과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다만 땡땡땡 뭐 했느냐 느냐라는 이런 이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적 긴장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지나칠 경우에는 독자의 호흡을 단조롭게 할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되겠다. 되겠죠? 뭐 어째가 말인지.